2024년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 47분이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강변에 자리 잡은 고급 빌라 리버팰리스 한남의 47층 펜트하우스에서 파티가 열렸다. 한국 최고의 연극 연출가 차승원이 주최한 만찬 파티였다. 차승원은 62살이었다. 국립극단 출신으로 연극계에서 신처럼 군림해온 인물이었다. 40년 경력의 연출가로 연극계상을 90개 이상 수상했고 문화훈장도 2개 받았다. 그의 작품이 올라가는 무대는 언제나 매진이었다. 그러나 화려한 명성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그 사람이 이 파티에 참석했다. 파티에는 총 12명이 초대되었다. 강혁탐정도 그 중 하나였다. 차승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초대했다. 강혁 씨, 이번 파티에 꼭 와주시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야 분위기가 산다고. 차승원은 강혁을 10년 전부터 알았다. 경찰 시절 강혁이 차승원의 지인과 얽힌 사건을 처리한 인연이 있었다. 강혁은 수락했다. 그 파티가 그토록 복잡한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예상했으나 그 규모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파티가 시작된 지 40분이 지났을 때 첫 번째 죽음이 찾아왔다. 차승원의 펜트하우스는 서울 한강이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공간이었다. 복층 구조의 거실 한쪽 벽이 전면 유리로 되어 있어 오후의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거실 중앙에 긴 테이블이 놓였고 그 위에 여러 종류의 음식과 와인 그리고 칵테일 잔들이 정렬되어 있었다. 차승원의 집사 정기석이 은쟁반에 칵테일을 담아 손님들 사이를 오갔다. 칵테일의 이름은 에메랄드 커튼이었다. 연두빛이 도는 리큐어에 진저 에일을 섞은 것으로 차승원이 이 파티를 위해 직접 만든 레시피라고 했다. 손님들은 각자 자리를 잡고 대화를 나누었다. 강혁은 거실 왼쪽 구석 소파에 앉아 칵테일 잔을 들었으나 마시지 않았다. 그것은 버릇이었다. 새로운 공간에 들어서면 먼저 주변을 살폈다. 있는 것을 보았다. 없는 것을 확인했다. 어색한 것을 찾았다. 있는 것부터 보았다. 칵테일 잔이 12개였다. 손님이 12명이었으므로 정확했다. 은쟁반 위에 잔들은 일렬로 정렬되어 있었다. 각 잔의 빛깔이 미세하게 달랐다. 어떤 잔은 더 진했고 어떤 잔은 더 연했다. 리큐어 비율 차이라고 볼 수도 있었다. 없는 것을 확인했다. 집사 정기석 외에 서빙 스태프가 없었다. 이 규모의 파티에서 혼자 서빙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었다. 어색한 것을 찾았다. 정기석이 쟁반을 들고 이동하는 동선이 자연스럽지 않았다. 특정 손님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처럼 보이면서도 일정한 순서가 있었다. 강혁은 잔을 내려놓고 일어서려 했다. 그 순간이었다. 67세의 노목사 이명준이 기침을 했다. 작고 마른 체형의 이명준은 차승원의 오랜 지인으로 서울 외곽 소도시의 교회를 30년간 맡아온 온화한 사람이었다. 그가 칵테일 잔을 입에 댄 직후였다. 기침이 경련으로 바뀌었다. 이명준이 소파에서 미끄러졌다. 이 목사님, 파티장이 일순 조용해졌다. 강혁이 가장 먼저 달려갔다. 이명준의 목에 손을 댔다. 맥이 약하게 뛰고 있었다. 동공반사를 확인했다. 입 주변이 파랬다. 입술 안쪽 점막에 붉은 반점이 있었다. 119에 연락하세요. 강혁이 큰 소리로 말했다. 이에나가 이미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 이에나는 파티에 강혁과 함께 동반했다. 언제나 그랬듯 강혁보다 한 발 빠르게 반응했다. 119 구급대가 도착하는데 7분이 걸렸다. 이명준은 의식 불명 상태로 이송되었다. 병원에 도착한 직후 심정지가 왔다. 22분간의 소생술에도 이명준은 깨어나지 못했다. 향년 67세였다. 사망 원인은 다음날 부검에서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다. 이명준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다음날 오전 강혁은 사무소에 앉아 보고서를 검토했다. 마포구 합정동 50층짜리 오피스 빌딩 최상층이었다. 창 너머로 한강과 서울 서쪽 하늘이 보였다. 사무소 내부는 최첨단 시설로 꾸며져 있었다. 중앙 공간에는 AI 로봇 세종이 대기 상태로 서 있었다. 세종은 최신 언어 모델과 화학 분석 엔진이 통합된 로봇으로 이에나가 가장 능숙하게 다루었다. 실험실에서는 송태풍 박사가 시료 분석 장비 앞에 앉아 있었다. 조수 나정희는 데스크에서 의뢰의 서류를 정리했다.
이해나가 강혁 옆에 서서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었다. 탐정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니코틴 중독 확정입니다. 혈중 니코틴 농도가 치사량의 3배였습니다. 하지만 칵테일 잔에서는 니코틴 반응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강혁이 말했다. 잔에서 검출이 안 됐다면 칵테일이 경로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명준 목사는 칵테일 외에 파티 현장에서 다른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한 기록이 없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다른 손님들도 이구동성으로 목사님이 칵테일 외에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강혁은 잠시 생각했다. 이해나가 계속 말했다. 제가 이상하게 본 건 잔의 잔류물입니다. 경찰에서 수거한 이명준 목사의 잔을 세종으로 분석했습니다. 잔 안쪽 벽면에 극미량의 유리 파우더가 남아 있었습니다. 일반 칵테일 잔이라면 나올 수 없는 성분입니다. 유리 파우더? 아주 미세한 분말입니다. 마이크론 단위의 크기라 삼켜도 즉각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니코틴이 코팅된 유리 파우더를 잔 내벽에 도포했다면 칵테일 성분 분석에서 니코틴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료에 직접 섞은 게 아니니까요. 마시면서 파우더가 음료에 녹아드는 구조입니다. 강혁의 눈이 가늘어졌다. 치밀한 방식이군. 네, 니코틴 파우더 코팅 잔. 이것은 상당한 수준의 화학 지식이 있는 사람만 설계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강혁은 파티 참석자 명단을 펼쳤다. 12명이었다. 각자의 직업과 차승원과의 관계가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중 이명준 목사는 아무런 사회적 지위도 없었다. 재산도 없었다. 복잡한 인간관계도 없었다. 조용한 소도시 목사였다. 이런 사람이 살해 대상이 되어야 할 이유가 쉽게 보이지 않았다. 강혁이 말했다. 애나 씨, 이명준 목사와 차승원 씨의 관계를 더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명준의 사망 사건이 경찰 수사로 넘어간 지 3주 후였다. 경찰은 내부적으로 심장마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수사를 진행했다. 니코틴 중독이 확인되었으나 경위 불명으로 분류된 상태였다. 칵테일 잔에서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11월 9일 토요일이었다. 이번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고급 한옥 게스트하우스 서량제에서 또 다른 파티가 열렸다. 주최자는 신경정신과 의원 원장 황인태였다. 55세의 황인태는 뇌신경 분야 권위자로 강남 일대에서 유명한 의사였다. 서울에서 왕진을 받기 힘든 환자들은 황인태를 황제 닥터라고 불렀다. 황인태는 차승원의 오랜 친구였다. 두 사람은 30년 지기였다. 차승원의 펜트하우스 파티에도 황인태는 참석했었다. 이날 서량제 파티에 초대된 손님들 중에는 차승원의 펜트하우스 파티에 참석했던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강혁도 초대를 받았다. 이번에도 차승원이 직접 연락했다. 황인태 원장이 강혁 씨를 꼭 보고 싶어 합니다. 오시겠어요? 강혁은 파티에 참석하기 전날 밤 이해나와 함께 세종을 이용해 황인태의 배경을 분석했다. 황인태의 의원 재정은 최근 2년 사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의료 소송이 3건 걸려 있었다. 비교적 부유한 그의 재정 상태가 흔들리는 이유가 불분명했다. 이해나가 세종으로 추적한 결과 황인태는 파생상품 투자에서 30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 누군가에게 자문을 받아 투자했으나 그 자문이 잘못된 것이었다. 자문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강혁은 11월 9일 오후 4시에 서량제에 도착했다. 이해나가 운전했다. 주차장에 세운 차 안에서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오늘 저는 현장 감시를 맡겠습니다. 음료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알고 있습니다. 세종 소형 모듈을 가방에 넣어왔습니다. 음료나 음식 시료를 수거하면 바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애나 씨, 파티가 시작되었다. 손님은 이번에도 12명이었다. 흥미롭게도 차승원의 펜트하우스 파티 참석자 중 생존자 11명이 모두 이 자리에 와 있었다. 새로운 인물은 없었다. 강혁은 파티가 시작된 직후부터 음료를 받았으나 마시지 않았다. 대화에 집중하는 척하며 공간을 읽었다. 있는 것을 보았다. 황인태의 집사 오재필이 와인을 서빙했다. 차승원의 집사 정기석은 이 파티에 없었다. 없는 것을 확인했다. 황인태는 이날 파티 내내 자신의 잔을 들지 않았다. 마치 음료를 피하는 것 같았다.
어색한 것을 찾았다. 파티 중반 차승원이 황인태 옆에서 귓속말을 했다. 황인태가 잠시 굳은 표정을 지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파티가 시작된 지 1시간 반이 지났다. 황인태가 포트 와인 한 잔을 들었다. 건배사를 했다. 오랜 친구들이 모여줬습니다. 이 자리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황인태가 잔을 비웠다. 20분 후였다. 황인태가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황인태는 포트 와인을 마신 지 30분, 서량제 주방 뒤편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이번에는 소생하지 못했다. 향년 5세였다. 부검 결과는 사흘 후 나왔다. 니코틴 중독이었다. 이번에도 와인잔에서는 니코틴이 검출되지 않았다. 두 번의 죽음이었다. 두 파티 모두 차승원이 연결되어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니코틴으로 사망했다. 두 경우 모두 잔에서 직접 독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강혁은 사무소로 돌아와 송태풍 박사를 불렀다. 태풍 박사님. 니코틴 코팅 유리 파우더 제조가 가능한 환경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송태풍 박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독성 화학 합성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이 가정에서 만들기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농업용 살충제를 소규모로 합성하는 수준의 시설이라면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고농도 니코틴은 원래 식물 살충제로 쓰이거든요. 담배잎에서 추출합니다. 강혁이 물었다. 차승원 씨가 예전에 어떤 취미나 농업 관련 활동을 한 기록이 있습니까? 이에나가 세종의 검색을 입력했다. 30초 후 화면에 결과가 떴다. 탐정님. 차승원 씨는 경기도 포천에 약 5,000평 규모의 별장과 텃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유기농 원예를 취미로 한다고 인터뷰에서 밝힌 기록이 있습니다. 텃밭에 담배 재배 기록이 있는지는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포천 별장을 직접 확인해 봐야겠군. 그러나 더 급한 일이 먼저였다. 이명준과 황인태가 사망한 두 파티에 모두 참석했던 나머지 10명의 생존자들을 정리해야 했다. 그들 중 누군가가 다음 목표물이 될 수 있었다. 또는 그들 중 누군가가 범인이었다. 이에나가 명단을 화면에 띄웠다. 차승원 연극 연출가, 두 파티 주최자 또는 공동관계자, 박진수 전직검사, 현재 변호사, 60세 민서아, 연극배우, 차승원의 제자, 38세 이형식, 언론사 대표, 58세 오선미, 미술갤러리 대표, 53사대 권태호,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62세 안재혁, 전직 국회의원, 65세 정병욱, 대학 교수 철학 전공, 59세 하은주, 오케스트라 수석 바이올리니스트, 44세 나경희 소설가, 51세 10명이었다. 그리고 사망한 2명이 있었다. 이명준 목사, 황인태 의사,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가 핵심이었다. 강혁은 차승원을 직접 만났다. 11월 13일 오전이었다. 강혁이 차승원의 펜트하우스를 방문했다. 차승원은 파티 때와는 달리 수수한 차림으로 강혁을 맞았다. 거실 소파에 앉은 그는 조용하고 침착했다.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다. 강혁이 물었다. 이명준 목사님과 황인태 원장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차승원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이명준 목사님은 제가 연극계에 입문한 초창기에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신 분입니다. 황인태는 30년 지기 친구고요. 공통점이라면 두 분 모두 제가 아끼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분이 서로를 알았습니까? 물론입니다. 제 파티에서 자주 만났으니까요. 강혁이 물었다. 두 분 사이에 어떤 갈등이나 사적인 연결고리가 있었습니까? 차승원이 고개를 저었다.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영역에 있는 분들이었으니까요. 강혁은 차승원의 눈을 바라보았다. 표정이 너무 안정적이었다. 두 사람의 죽음이 뒤따른 상황에서 주최자 또는 관련자가 이 정도로 침착하다는 것이 어색했다. 차승원 씨, 포천 별장을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차승원이 곧바로 말했다. 물론입니다.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빠른 수락이었다. 이에나가 운전하는 강혁 탐정사무소 전용 고급 세단이 포천 별장 입구에 도착한 것은 11월 14일 오전 10시였다. 강혁과 이에나가 함께였다. 이에나는 이미 오전 6시에 일어나 별장 일대 위성 지도와 항공 촬영 자료를 세종으로 분석해 두었다.
별장은 포천 외곽 산기슭에 있었다. 5,000평 규모의 경내의 본체 외에 두 채의 별채가 있었다. 텃밭이 북쪽에 있었다. 본체 뒤편으로 오래된 창고 건물이 있었다. 강혁은 먼저 텃밭으로 갔다. 가을이라 대부분의 식물이 수확된 상태였다. 빈 밭이 많았다. 그런데 북쪽 귀퉁이 구석 작은 구획에 뿌리가 뽑힌 식물 잔재가 남아 있었다. 빠른 시일 안에 뽑아낸 흔적이었다. 흙이 마르지 않았다. 이에나가 그 잔재 일부를 채취했다. 세종 소형 모듈로 성분을 분석했다. 2분 후 결과가 나왔다. 니코티아나 타바쿰입니다. 담배 식물 잔재가 맞습니다. 최근 며칠 이내에 뽑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강혁은 주변을 다시 살폈다. 있는 것을 보았다. 뽑힌 담배 식물 흙덩이들이 밭끝 퇴비암에 담겨 있었다. 최근에 넣은 것이었다. 없는 것을 확인했다. 뽑힌 담배 뿌리가 있는데 담배 줄기는 없었다. 잎과 줄기는 따로 처리한 것이었다. 어색한 것을 찾았다. 텃밭 입구 쪽에 고압 분무기가 있었다. 농약 살포용으로 보이는 기구였다. 사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분무기 안에 남은 액체가 아직 증발하지 않았다. 이에나가 분무기 내부 잔류물을 채취했다. 분석 결과가 나오는데 3분이 걸렸다. 니코틴 수용액입니다. 고농도입니다. 강혁이 말했다. 담배 잎을 증류해서 니코틴을 추출한 겁니다. 창고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창고 문은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그런데 자물쇠 주변 나무 문틀이 최근에 새로 페인트 칠이 되어 있었다. 그 아래 긁힌 흔적이 있었다. 자물쇠가 최근에 교체된 흔재였다. 이에나가 가방에서 소형 드론을 꺼냈다. 강혁 탐정사무소 전용 정찰 드론이었다. 창고 건물 환기구 틈으로 드론을 내보내 내부를 촬영했다. 화면에 실험 기구들이 찍혔다. 증류장치였다. 플라스크와 냉각 튜브 연결 구조였다. 단순하지만 기능적인 실험 설비였다. 탐정님. 이 장치면 담배 잎에서 니코틴 원액을 추출하고 유리 파우더에 코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파우더를 유리잔 내벽에 도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에나가 말했다. 강혁은 창고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차승원이 이 장치를 만들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파티에 불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죽었다. 그런데 왜 이명준 목사와 황인태였을까? 그것이 아직 답이 없었다. 강혁은 두 파티 생존자들을 차례로 만났다. 형 강민혁도 도움을 주었다. 강민혁은 서울고검 차장검사였다. 강혁의 사건 진행을 조용히 지원하며 필요한 공식 자료 접근을 도왔다. 강혁이 전화를 걸었다. 형. 황인태 원장 재정 기록 조회 가능해? 강민혁이 말했다. 혀가 공식 수사가 아니면 어렵다는 거 알잖아. 비공식으로 3일 줘봐. 고마워, 형. 강민혁은 이틀 만에 연락해왔다. 혀가. 황인태 파생상품 손실. 자문인이 권태호야. 부동산 쪽 투자 자문을 황인태한테 했는데 그게 다 사기였어.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준 거야. 권태호,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두 파티의 생존 참석자였다. 강혁이 물었다. 황인태와 권태호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있었어? 황인태가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었어. 증거 수집 단계에서 사망한 거야. 강혁은 통화를 끊고 이명준 목사의 과거를 다시 들여다봤다. 이명준 목사가 목회하던 교회는 경기도 여주에 있었다. 이 교회는 15년 전 토지 분쟁이 있었다. 교회 인근 토지가 개발 목적으로 강제 수용되는 과정에서 이명준이 주민들을 대신해 항해 운동을 이끌었다. 그 토지 개발 업체가 누구인지를 이에나가 세종으로 찾아냈다. 화면에 이름이 떴다. 권태호 건설. 권태호의 전신회사였다. 이명준은 권태호의 과거 개발 사업에 저항한 인물이었다. 황인태는 권태호의 사기성 자문으로 재산을 잃은 피해자였다. 두 사람 모두 권태호와 오랜 갈등 관계에 있었다. 강혁은 권태호를 용의자로 설정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맞지 않았다. 두 파티는 모두 차승원이 관련된 자리였다. 독살 방식도 차승원의 포천 별장 창고 시설과 연결되었다. 권태호가 범인이라면 차승원의 별장을 어떻게 이용했을까? 차승원의 제자이자 연극배우 민서아가 강혁에게 연락해 온 것은 11월 17일이었다. 탐정님, 저 혼자 만나고 싶습니다. 선생님 모르게요. 강혁은 합정동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민서아를 만났다. 38살의 민서아는 창백한 얼굴이었다. 눈 아래가 어두웠다.
민서아가 말했다. 선생님이 이번 사건들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강혁이 말했다.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은 20년 전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 결혼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신진 연극 배우였던 김수아라는 분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가 곧 악화되었고 김수아 씨는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지금도 거기 계십니다. 강혁은 내색하지 않고 물었다. 그게 이번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선생님은 새로운 사람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하은주 씨입니다. 이번 파티 참석자 중 한 명이에요. 두 사람은 2년 전부터 교제 중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선생님은 유부남이에요. 이혼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김수아 씨가 정신질환 상태에 있으니까요. 그래서요? 민서아가 말했다. 황인태 원장님이 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수아 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의 주치의가 황인태 원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명준 목사님은 민서아가 잠시 멈추었다. 20년 전 그 결혼식을 주례하신 분입니다. 강혁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민서아가 계속 말했다. 이번에 두 분이 돌아가신 것이 선생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우연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무섭습니다. 강혁은 즉시 차승원의 숨겨진 결혼 관련 기록을 세종으로 추적했다. 이에 나가 공공혼인신고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했다. 차승원과 김수아의 혼인신고 기록이 2003년 3월에 등록된 것이 확인되었다. 김수아는 현재 경기도 가평 소재 정신전문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주치의 기록에 황인태의 이름이 있었다. 이명준 목사가 주례한 기록은 교회 혼례 대장을 통해 확인되었다. 차승원에게는 이혼하고 하은주와 재혼하고 싶다는 동기가 있었다. 그 비밀을 아는 두 사람이 죽었다. 강혁은 차승원이 범인이라는 결론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 권태호와의 연결이었다. 황인태와 이명준이 권태호와도 갈등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이 두 가지 선이 어떻게 겹치는가? 11월 21일 저녁이었다. 부장판사 김병기에게서 전화가 왔다. 강혁아, 내가 좀 도울 일이 있어? 김 판사, 차승원과 권태호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알고 싶은데 김병기가 잠시 생각했다. 내가 아는 한에서 말하면 차승원이 2년 전에 연극 공연 제작비로 권태호 회사한테 50억짜리 투자 계약을 맺었어. 내가 그 계약서 관련 법적 검토를 요청받아서 본 적이 있거든. 그런데 나중에 차승원이 계약 해지를 요청했어. 권태호 쪽에서 일부 금액을 반환하지 않아서 법적 분쟁 직전까지 갔다가 합의했다는 것까지는 알아. 합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거기까지는 모르겠어. 강혁은 통화를 마치고 이해나에게 말했다. 차승원과 권태호는 갈등 관계이기도 하고 어떤 지점에서는 이해관계가 일치하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공범이라면 어떨까요? 이해나가 천천히 말했다. 두 사람이 각자 이유로 이명준 목사와 황인태 원장을 동시에 제거하고 싶었다면 서로에게 유리한 공모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차승원 입장에서는 비밀을 없애고 싶었고 권태호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기 행각을 폭로할 수 있는 두 사람을 없애고 싶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독살 방식은 차승원이 제공했습니다. 자신의 별장에서 직접 만들어서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강혁은 멈추었다. 하나가 들어맞지 않았다. 이명준 목사는 황인태의 주치의 정보를 알았을까? 이명준이 황인태와 권태호의 갈등을 알았을까? 이명준은 단지 비밀 결혼의 주례를 섰을 뿐이었다. 그가 차승원의 비밀을 굳이 퍼뜨릴 이유가 있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었다. 차승원은 왜 이 두 파티를 직접 주최하거나 관련시킨 것인가? 범행 현장에 자신이 깊이 연루되도록 만드는 것은 범인으로서 매우 불리한 선택이었다. 강혁은 한 발짝 물러서서 전체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11월 25일이었다. 세 번째 파티가 열렸다. 이번 주최자는 차승원이 아니었다. 안재혁 전 국회의원이 주최한 저녁 식사 모임이었다. 장소는 서울 종로구 북촌의 고급 한정식집 북촌 아담의 별실이었다. 강혁은 이번 모임에 참석 요청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무언가 일어날 것이라고 직감했다.
이에나에게 말했다. 북촌 아담 주변에 드론 하나 보내주세요. 건물 외부 출입 상황을 기록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이에나가 탐정사무소 옥상에서 드론을 날렸다. 이 드론은 반경 5km 내 지점을 최대 6시간 운용할 수 있었다. 모임이 시작된 지 2시간 후 이에나의 전화가 왔다. 탐정님, 강 판사님이 연락하셨습니다. 북촌 아담에서 사람이 쓰러졌다고요. 강혁이 즉시 출발했다. 이에나가 차를 몰았다. 20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차가 이미 와 있었다. 이번 희생자는 안재혁의 모임에 참석했던 소설가 나경이었다. 51세의 여성이었다. 식사 도중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다. 현장에서 소생하지 못했다. 세 번째 사망이었다. 강혁은 사건 현장을 살폈다. 나경이의 식사 자리에 있던 잔을 확인했다.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라 그 자리에 와인 대신 주스가 놓여 있었다. 주스 잔 내벽에 세종 모듈을 접촉시켰다. 니코틴 파우더 흔적이 검출되었다. 강혁은 출입 드론 영상을 확인했다. 이에나가 현장에서 영상을 재생했다. 모임 참석자들이 입장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모임 시작 20분 전 차승원이 한 사람을 만나 건물 후면 골목에서 3분간 대화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그 상대방은 권태호였다. 두 사람이 20분 전에 건물 뒤에서 만났다. 그리고 나경이가 죽었다. 그런데 강혁은 계속 무언가가 맞지 않는다고 느꼈다. 나경이가 왜 죽어야 했는가? 나경이는 소설가였다. 차승원과의 관계는 지인 수준이었다. 황인태와의 관계도 단순 지인이었다. 그렇다면 나경이가 차승원의 비밀을 알고 있었는가? 권태호와 갈등 관계에 있었는가? 이에나가 세종으로 나경이의 최근 작업을 조회했다. 나경이는 올해 초 한 문학 잡지에 연재 소설을 쓰고 있었다. 제목은 새막의 비극이었다. 내용은 허구였으나 모티프가 실제 인물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나경이가 차승원의 비밀 결혼을 알고 소설 소재로 쓸 가능성이 있었다. 세 번째 죽음의 이유가 이것이었다. 강혁은 세 건의 죽음을 연결하는 구조를 다시 정리했다. 차승원이 공통 연결점이었다. 독살 방식도 차승원의 별장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각 피해자는 차승원의 비밀 결혼이나 차승원과 연루된 권태호의 비리와 관련이 있었다. 그런데 강혁의 머릿속에 지속적으로 떠오르는 질문이 있었다. 차승원이 직접 잔에 동물을 도포했는가? 차승원은 두 파티 내내 손님들과 대화하고 움직이고 시선을 끌었다. 범행을 직접 실행하면서 동시에 사람들과 대화하고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은 위험했다. 그렇다면 실행자가 따로 있었다. 강혁은 두 파티의 집사를 다시 생각했다. 첫 번째 파티의 정기석 것과 두 번째 파티의 오재필이었다. 강혁이 이에나에게 말했다. 정기석과 오재필의 관계를 찾아주세요. 이에나가 세종으로 조회했다. 3분 후 화면에 결과가 나왔다. 탐정님, 정기석과 오재필은 형제입니다. 실제 성이 같고 나이 차이가 2살입니다. 두 사람 모두 10년 전 차승원의 포천 별장 관리 직원으로 등록된 기록이 있습니다. 강혁이 말했다. 차승원이 두 파티에 각각 다른 이름의 집사를 보냈습니다. 사실은 같은 집안 형제입니다. 두 사람이 차승원의 지시로 동물이 코팅된 잔을 서빙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파티에서는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안재혁 씨의 모임이었으니 차승원의 집사가 서빙하지 않았을 텐데요. 강혁이 말했다. 차승원이 파티 전에 권태호를 만난 이유가 있습니다. 동물 코팅된 잔을 권태호에게 전달한 겁니다. 권태호가 나경이의 주스 잔을 바꿔 치기한 것입니다. 이에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방식이면 차승원은 현장에 없어도 됩니다. 권태호가 실행자였습니다. 강혁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차승원의 집사 형제가 실행했고 세 번째는 권태호가 실행했습니다. 차승원은 독을 만들고 공급했습니다. 직접 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강혁은 포천 별장의 창고를 공식적으로 확보해야 했다. 그러나 차승원의 허가 없이는 법적으로 접근이 어려웠다. 강민혁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었으나 시간이 필요했다. 강혁은 다른 루트를 생각했다. 고등학교 동기 강태룡 장군이었다. 강태룡은 현재 제7사단장이었다.
특수전 전문가의 무기 전문가였다. 강철 같은 체력으로 알려졌다. 부인은 미스코리아 진출신 최현진이었다. 강혁이 오래전부터 믿어온 친구였다. 강혁이 전화를 걸었다. 태룡아, 도움이 필요해. 강태룡이 말했다. 말해봐. 포천 쪽에 민간인 별장에 독극물 제조 시설이 있어. 내가 확보해야 하는데 공식 루트로는 시간이 걸려. 네가 직접 가서 확인한 거야? 응. 증거도 있어. 강태룡이 잠시 생각했다. 포천이면 내 관할 근처야. 내가 지역경찰서 관계자한테 연락해서 즉시 현장 보전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 공식 압수수색 전에 현장이 훼손되는 걸 막는 방식이야. 그렇게 해줄 수 있어? 강혁아, 너 부탁이 먼저야. 30년 전부터 강태룡의 협조로 포천 별장 현장은 11월 26일 오전 경찰에 의해 공식 보전되었다. 창고 내부 실험 장치들이 현장 증거로 봉인되었다. 강혁은 이날 저녁 차승원의 펜트하우스를 다시 방문했다. 차승원에게 여러 가지를 물을 생각이었다. 그런데 펜트하우스에 도착하니 차승원이 없었다. 집사 정기석도 없었다. 엘리베이터 로비에서 마주친 아파트 경비원은 차승원이 2시간 전에 캐리어를 끌고 나갔다고 했다. 강혁이 즉시 이해나에게 전화했다. 세종으로 차승원 씨 항공권 예약 내역 조회해 주세요. 이해나가 1분 후 답했다. 오늘 저녁 9시 55분 인천발 방콕행 항공권이 있습니다. CEUNG 배웨오엔 명입니다. 강혁이 시계를 보았다. 오후 7시 43분이었다. 인천공항까지 1시간 거리였다. 지금 출발하면 잡을 수 있었다. 이해나 씨, 차 빼주세요. 이해나는 강혁이 말을 마치기 전에 이미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다. 이해나의 운전 실력은 강혁이 탐정사무소 직원 중 누구보다 믿는 것이었다. 이해나는 고속도로 주행에서 위험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빠른 경로를 본능적으로 찾아냈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것은 오후 10시 51분이었다. 강민혁이 이미 공항 출입국 관리소에 연락해 두었다. 강혁이 공항에 도착한 것을 알고 강민혁은 국제선 출국 게이트 봉쇄 조치를 요청해 두었다. 차승원은 9번 게이트 앞 대기 의자에 앉아 있었다. 강혁이 걸어갔다. 차승원은 강혁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으나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다. 강혁이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다. 차승원이 먼저 말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강혁이 말했다. 그럼 왜 도망치려 하셨습니까? 차승원이 말했다. 무섭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무섭습니까? 차승원이 대답하는 대신 먼 곳을 바라보았다. 공항 로비의 높은 천장 쪽으로 시선을 향했다. 조용하고 피로한 눈빛이었다. 강혁이 말했다. 차승원 씨, 포천별장 창고가 확보되었습니다. 집사 정기석과 오재필 형제도 이미 경찰이 추적 중입니다. 권태호 씨도 오늘 저녁 소환 통보를 받을 겁니다. 차승원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강혁이 계속 말했다. 당신이 담배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했습니다. 그 니코틴을 유리 파우더에서 집사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집사들이 파티 현장에서 특정 잔에 그 파우더를 도포하고 피해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차승원이 말했다.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무슨 증거입니까? 강혁이 말했다. 포천 별장 창고 내 실험장치. 분무기에 남은 니코틴 수용액, 새 파티 현장 잔에서 공통 검출된 마이크론 단위의 유리 파우더, 그 파우더의 화학 성분이 차승원 씨 별장 밭에서 채취한 담배 식물 성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민서아 씨의 진술이 있습니다. 차승원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러다 말했다. 수진이를 사랑합니다. 하은주 씨를요. 20년 동안 이 비밀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 비밀이 드러나면 하은주가 상처받을 것이었습니다. 그게 싫었습니다. 강혁이 말했다. 그래서 세 사람을 죽이셨습니까? 차승원이 말했다. 저는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명준 목사님과 황인태 원장을요. 나경희 씨는 제가 지시한 게 아닙니다. 강혁의 눈이 순간 멈추었다. 나경희 씨를 죽이지 않았다고요. 권태호가 독단으로 한 겁니다. 나경희 씨가 연재소설에서 자신의 사기 투자건을 쓰고 있었거든요. 저는 나경희 씨를 죽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강혁은 공항에서 나와 차 안에 앉았다. 이해나도 옆에 배 탔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이해나가 먼저 말했다. 탐정님, 차승원 씨가 나경희 씨 거는 아니라고 했는데요. 그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강혁이 말했다. 권태호가 독단으로 나경희 씨를 죽였다면 권태호는 차승원의 공모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만의 추가 목적을 실행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 질문이 생깁니다. 이해나가 물었다. 무엇입니까? 강혁이 말했다. 권태호가 나경희 씨의 주스잔을 바꿔 치기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스잔을 바꿔 치기하려면 동물 코팅된 잔이 미리 있어야 합니다. 차승원이 만들어 공급한 잔이겠죠. 그런데 차승원은 나경희 씨를 죽이라고 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이해나가 말했다. 그렇다면 권태호가 차승원에게는 다른 명목으로 잔을 받아갔거나 차승원 모르게 잔을 획득한 경우입니다. 강혁이 말했다. 정기석입니다. 이해나가 눈을 크게 떴다. 강혁이 계속 말했다. 정기석과 오재필은 형제입니다. 두 사람 모두 10년 전부터 차승원의 별장 관리인이었습니다. 차승원이 별장 창고에서 만든 동물잔을 보관하는 장소를 정기석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권태호가 정기석에게 접근해서 차승원 모르게 동물잔 하나를 받아간 것입니다. 이해나가 세종으로 조회했다. 정기석의 통화 기록 일부가 공개 데이터에서 추적되었다. 권태호와의 통화가 11월 20일과 21일 이틀 연속 있었다. 나경희의 사망일은 11월 25일이었다. 정기석이 권태호에게 잔을 넘겼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강혁은 또 하나의 어색한 구석을 보았다.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차승원 씨가 오늘 도망가려 했습니다. 만약 정기석이 권태호와 공모한 것을 차승원이 알게 된다면 차승원 입장에서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살인이 자신과 연결된 겁니다. 그 공황 상태에서 도피를 결심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강혁이 말했다. 나경희의 소설 제목이 세막의 비극이었습니다. 그 소설 모티프가 차승원의 비밀 결혼을 포함하고 있었다면 차승원은 처음부터 나경희를 세 번째 목표로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차승원은 나경희 거는 자신이 지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해나가 천천히 말했다. 거짓말이거나 진짜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강혁이 말했다. 세종으로 나경희의 소설 연재 내용 전체를 분석해 주세요. 그 안에 차승원의 비밀 결혼을 특정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해나가 즉시 세종에 입력했다. 잡지 공개 연재분과 나경희의 개인 SNS에 올라온 지필 메모들이 수집되었다. 세종이 내용 분석을 시작했다. 15분 후 결과가 나왔다. 탐정님, 나경희 씨의 소설에 차승원의 비밀 결혼을 특정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의 모티프는 권태호의 투자 사기건이 훨씬 강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강혁이 말했다. 그렇다면 나경희 씨는 차승원의 비밀을 쓴 게 아니라 권태호의 비리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차승원은 처음부터 나경희 씨를 죽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해나가 말했다. 나경희 씨 사망은 순전히 권태호의 단독 결정이었습니다. 강혁이 말했다. 차승원이 공항에서 한 말이 진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 안에서 잠시 침묵했다. 강혁이 말했다. 그러면 반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기석이 권태호에게 잔을 넘긴 것을 차승원이 알았을까? 알았다면 왜 차승원이 직접 권태호를 막지 않았을까? 몰랐다면 차승원은 나경희의 죽음이 자신의 동물에 의한 것임을 뒤늦게 알고 도망을 결심한 것입니다. 이해나가 말했다. 정기석이 차승원에게는 알리지 않고 독단으로 권태호에게 잔을 넘겼습니다. 그 사실을 차승원이 나경희 사망 이후에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도망치려 한 겁니다.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강혁의 눈빛이 갑자기 달라졌다. 무언가를 포착한 눈빛이었다. 애나 씨. 정기석이 권태호에게 잔을 넘긴 이유가 뭡니까? 이해나가 천천히 말했다. 권태호가 돈을 주었거나 협박을 했거나요? 아니면 강혁이 말했다. 정기석이 차승원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차승원을 무너뜨리려 했던 겁니다. 이해나가 눈을 떴다. 강혁이 말했다. 민서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차승원은 하은주와 교제 중이라고요. 민서하는 차승원의 제자입니다.
10년 이상 차승원 밑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민서아가 왜 저에게 자발적으로 차승원의 비밀 결혼을 알렸을까요? 이해나가 조용해졌다. 강혁이 말했다. 민서아 본인이 차승원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은주에게 질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정기석과 민서하는 오랫동안 차승원 주변에 있어 왔습니다. 민서하가 정기석에게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승원과 하은주의 관계를 끊고 싶었던 것입니다. 차승원이 살인 사건과 더 깊이 엮이면 엮일수록 하은주가 차승원을 떠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해나가 말했다. 민서하가 정기석에게 권태호와 연결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세 번째 살인을 통해 차승원이 더 깊이 수사망에 걸리도록 만든 것입니다. 강혁이 말했다. 이것이 세 번째 막에 숨어 있던 진짜 반전입니다. 살인을 계획한 사람은 차승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이용해 차승원을 무너뜨리려 한 사람이 민서하였습니다. 이해나가 민서하의 동선을 추적했다. 세종으로 민서하의 카드 결제 기록을 조회했다. 11월 19일 권태호의 사무실이 있는 빌딩 1층 카페에서 결제 기록이 있었다. 권태호의 사무실은 7층이었다. 민서아가 그 빌딩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했다. 강혁은 강민혁에게 연락했다. 형, 민서아라는 연극배우 조회해줘. 권태호랑 연결고리 있는지. 강민혁이 1시간 후 답했다. 혀가. 민서아 3년 전에 권태호 회사 제작 지원 뮤지컬의 주연으로 섰어. 권태호랑 개인적으로도 아는 사이야. 민서아가 권태호한테 정기석을 소개시켜준 정황이 있어. 통화 기록에 세 사람 이름이 같은 시기에 교차해. 강혁이 통화를 마치고 이해나에게 말했다. 민서아가 정기석과 권태호 사이를 연결했습니다. 민서아는 정기석에게 권태호가 필요하다고 소개했고 권태호는 정기석을 통해 동물잔을 확보했습니다. 민서아는 이 삼각 연결 구조의 설계자였습니다. 이해나가 말했다. 민서아는 차승원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를 더 크게 부풀리는 방식으로 차승원을 파멸시키려 했습니다. 사랑이 실패하자 파멸을 선택한 겁니다. 강혁이 말했다. 그리고 나경희 씨가 세 번째 희생자가 된 것입니다. 민서아는 나경희의 소설이 권태호를 건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권태호에게 그 정보를 제공했고 권태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서아는 나경희의 죽음을 예상했거나 방조했습니다. 이해나가 조용히 말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가장 조용하게 앉아서 가장 깊이 설계한 사람입니다. 강혁은 은비령에게 연락했다. 은비령은 강혁이 수사한 내용을 법적으로 검토해야 했다. 차승원과 권태호와 민서아 각각에 대한 공소 사실 구성이 달랐기 때문이었다. 은비령이 강혁의 사무소로 왔다. 이해나와 마주치면 항상 반갑게 인사하는 은비령이었다. 강혁에게는 늘 친구처럼 편하게 대했다. 그 안에 감춰진 감정이 있다는 것을 강혁은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은비령이 자료를 검토한 후 말했다. 차승원은 이명준 목사와 황인태 원장에 대한 살인 혐의가 성립합니다. 민서아는 공동정범 또는 방조로 나경희 씨 사건에 연루됩니다. 권태호는 나경희 씨 사건의 직접 실행자입니다. 정기석은 세 건 모두의 공범이 됩니다. 김병기도 같은 날 저녁 사무소에 왔다. 김병기는 이해나가 있는 실험실 쪽을 먼저 흘끔 보았다. 이해나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강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판사님, 제발 집중하세요. 김병기가 헛기침을 하고 말했다. 알겠어. 이 사건 배당 판사로 공정한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챙겨볼게. 강혁이 말했다. 감사합니다. 11월 27일 아침이었다. 강민혁이 지휘하는 검찰 수사팀이 동시다발로 움직였다. 차승원은 인천공항에서 이미 출국이 차단된 상태로 경찰에 임해 동행되었다. 포천별장 창고 증거물이 정식 압수되었다. 권태호는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체포되었다. 나경희의 파티 현장 입장 드론 영상과 주스잔 교체 관련 증거가 제시되었다. 정기석과 오재필 형제는 각각 경기도와 서울에서 동시에 체포되었다. 이해나가 세종으로 정리한 형제의 통신 기록이 결정적 증거로 제출되었다. 민서아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검사에게 임해 동행 통보를 받았다. 문을 열고 나온 민서아는 아무 표정이 없었다.
강혁이 현장에 있었다. 민서하가 강혁을 보며 말했다.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강혁이 말했다. 당신이 저를 찾아왔을 때부터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차승원의 비밀을 알렸습니다. 그 정보가 옳았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스승의 치명적 비밀을 탐정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보호하려는 것인지 파멸시키려는 것인지 그 경계가 처음부터 모호했습니다. 민서아가 말했다. 저는 선생님을 사랑했습니다. 강혁이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강혁은 경찰이 차승원을 데려가는 장면을 보았다. 차승원은 비행기 탑승 대기 의자에 앉아 있을 때와 같은 표정이었다. 고요하고 지쳐 있었다. 그는 경찰관 옆을 걸어가면서 한번 강혁을 돌아보았다. 말은 하지 않았다. 강혁도 말하지 않았다. 차승원은 사랑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 그 사실이 강혁의 마음에 오래 남았다.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람이 얼마나 깊이 몰리면 그런 결정을 내리는가의 문제였다. 그리고 그 결정이 나경이라는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데 이용되었다. 민서하의 계획에 의해서였다. 민서하의 사랑이 만들어낸 두 번째 비극이었다. 강혁은 사무소로 돌아왔다. 이해나가 커피를 건넸다. 강혁이 커피잔을 받으며 말했다. 이번 사건이 끝났습니다.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한강이 보이는 창가에 나란히 서 있었다. 이해나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새막의 비극이라는 소설 제목이 이 사건에 너무 딱 맞았습니다. 첫 번째 막에서 연기가 시작되고 두 번째 막에서 주인공이 드러나고 세 번째 막에서 반전이 일어났으니까요. 강혁이 말했다. 그런데 나경희 씨가 그 제목으로 소설을 쓰다가 죽었습니다. 이해나가 말했다. 그게 가장 슬픕니다. 강혁이 말했다. 맞습니다. 두 사람은 한강 위를 지나는 가을 바람을 창너머로 바라보았다. 서울의 빛이 강 위에 흔들렸다. 이 도시 어딘가에는 아직 다음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 강혁은 그것을 알면서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조용히 있었다. 차승원의 재판은 이듬해 봄 시작되었다. 이명준 목사와 황인태 원장에 대한 살인 혐의 2건이 인정되었다. 차승원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권태호는 나경희 살인 및 황인태 사기투자 연루 혐의로 15년형을 받았다. 정기석은 살인 방조 및 공범으로 7년형을 선고받았다. 오재필은 6년형이었다. 민서아는 살인 방조 및 공동정범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민서아는 한마디만 했다. 저는 사랑했습니다. 판사 김병기의 재판부는 민서아에게 8년형을 선고했다. 하은주는 이 모든 것이 드러난 직후 차승원을 찾아가지 않았다. 공연 시즌이 끝난 뒤 오케스트라를 잠시 쉬었다. 그녀가 다시 무대에 선 것은 6개월 후였다. 강혁은 이 사건을 정리하면서 오랫동안 하나의 질문을 안고 있었다. 사랑이 사람을 구할 수 있는가? 아니면 사랑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가장 정교한 방식인가? 그 답을 강혁은 아직 몰랐다. 아마 알 수 없는 것인지도 몰랐다. 사무소에는 새 의뢰가 들어와 있었다. 이해나가 이미 분석을 시작했다. 세종이 데이터를 정리했다. 나정희가 브리핑 자료를 준비했다. 송태풍 박사가 법의학 검토 자료를 출력했다. 강혁은 재킷을 걸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음 막이 오르는 중이었다.